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도시전설에 대해서 읽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미제 사건, 특히 일본에서 있었던 미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아이치현 네모자 살인 사건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진입니다만 뭘까? 무슨 일인 걸까? 한번 알아볼까요? 2004년 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케시에서 일어난 미해결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전개 2004년 9월 9일에 아이치현 토요아케시의 주택에 신원불명의 남성이 침입해서 4명의 모자를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카토 토시오, 당시 38세, 그리고 장남 유키, 당시 15세. 너무 어린데? 장녀 리나, 당시 13세, 막내 쇼고, 당시 9세이며 남편인 카토 히로토 씨는 회사에서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자택에 전화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아이고, 너무 이른 나이에 다들 세상을 떠났군요. 9일 오전 4시 5분경 자택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집 근처에 살던 형에게 듣게 된 카토 씨는 동료에게 집이 불타고 있으니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컴퓨터를 켜놓은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이미 자택이 대부분 전소되었고요. 소방대원의 만류에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연기가 자욱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게 불이 막 나고 막 연기가 나고 있는데도 들어가서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 남편분도 잔업이라고 해도 그렇죠. 새벽 4시까지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회사원이신 것 같은데도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다음, 시체의 상태. 1층 거실에서 막내 쇼고, 2층 침실에서 아내 토시오와 리나, 유키가 불이 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요. 등유가 뿌려진 것과 시체의 손상 흔적을 보고 이것이 평범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하게 방화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걸 인멸하기 위해서 발화성 물질까지 뿌려서 불을 붙인 사건이라는 거죠. 피해자들은 성별에 따라서 살해된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내와 장녀는 약 20cm의 잭나이프로 얼굴 등 수십 곳을 집요하게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 및 급성 쇼크사로 추정됩니다. 장남과 차남은 찔린 상처가 없습니다. 단지 금속재 둔기 같은 것으로 맞아서 생긴 두부의 손상, 함몰 골절이 있었고 각각 급성 지주막하 출혈, 뇌의 타박상이 사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별에 따라서 어떤 살인을 한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의아하네요, 뭔가. 왜냐면은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게 보통은 둔기 같은 거는 좀 최소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둔기를 다른 걸 썼다는 거죠. 막내를 제외한 3명의 시체에는 이불이 씌워져 있었으며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침입한 범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폐에 그을음이 있었으므로 습격을 당하고 불이 피워졌을 때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을음은 1층에 있던 쇼고가 제일 적었고 2층에 있던 유키가 제일 많았습니다. 때문에 쇼고가 제일 먼저 살해되고 아내인 토시오 씨, 리나, 유키 순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뜨거운 기운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폐에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망한 순서를 좀 유추할 수가 있었다는 거겠군요. 다음, 사건의 정황. 오전 4시경 이웃 주민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25분 뒤 119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으로 보아서 범행은 30분 남짓한 단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시바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평소 자주 짖는 개였으나 사건 이전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차 밑에 숨어 생존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는 이렇게 목줄이 풀어져서
살아있었다? 뭐지? 뭔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건 같은데 조금씩 뭔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죠. 현관과 부엌문 등 1층의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던 것, 그리고 2층 창문으로는 오르는 사다리를 설치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범인이 어떤 루트로 침입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등유는 피해자의 시체 외에도 자택 곳곳에 광범위하게 뿌려져 있었는데 범인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택에서 어지러진 성냥개비와 등유가 스며든 신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정원과 주변 도로에서 루미놀 반응, 이 피에 대한 어떤 특정 반응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범인은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처음 입고 있던 옷을 현장에서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완전하게 계획을 해서 이 혈흔 같은 게 몸에 남아있지 않게끔 깔끔하게 옷도 갈아입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엄청나게 계획을 세워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중품이나 카드, 예금 통장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불에 탄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따라서 돈을 노린 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등유나 성냥개비값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사전에 미리 준비한 계획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가에서 특별한 트러블이 없었고 조사본부 측에서도 트러블은 있었지만 어째서 모자 4명을 다 같이 살해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나게 계획된 살인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되게 평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런 트러블 같은 게 딱히 없었다 평상시에. 다음, 시한 발화 장치.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로는 실내에 시한 발화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되면은 불에 타게끔 되는 그런 기계 같은 게 설치된 게 밝혀졌다는 거죠. 이 장치는 고무밴드로 묶은 수십 개의 성냥개비를 엮어서 중앙 부분에 약 10에서 15cm의 막대를 잘라 모기향에 끼워 넣고 고정시킨 뒤 불을 피운 모기향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성냥개비에 불을 붙게 하는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야, 되게 심플하고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의 장치를 설치했네요. 그러면 그 현장에 없었어도 불을 붙일 수가 있었다는 뜻이구나. 모기향이 10cm 불타는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범행 시각은 실제 화재가 일어난 시간보다 1시간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 살해에서 화재가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의도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조사본부는 예상했습니다. 즉 오전 4시경으로 추정되는 범행 시각이 실제로는 2시에서 3시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망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가 있었다. 자택은 1층 거실이 제일 심하게 불탔고 1층에 설치한 장치가 발화에 성공했지만 2층은 성공하지 못해서 장치의 흔적만이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2층에 있는 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한 발화 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는 걸 유추했다는 뜻이군요. 그 밑에 수상한 자.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3년 7월 하순 오후 8시경 아내 토시오가 동네 주민들과 결성한 야간 순찰을 위해 외출해 있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 자택 현관문을 무리하게 열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택에 있던 쇼고에게 누가 문을 찰칵찰칵하고 있다 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야간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자택의 모습을 살피는 수상한 자가 목격돼서 자택의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방범 체계를 높이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소방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과 근처의 주민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승합차를 목격했는데요. 30-40대 가량의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되게 이상하다. 그죠? 갑자기 그냥 누군가의 대문을 차카차카차카차카 하면서 열려고 했다는 거죠. 뭘까요, 이게? 사건 이후.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2005년 3월 11일 유족인 남편 카토 히로토가 일련의 사건들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520만 엔을 컴퓨터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횡령해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는데 같은 해 5월 다른 근무처에서 또다시 5,500만 엔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재체포되었습니다. 금액대가 5천만 원 그리고 5억대인 거예요. 당시 그가 고급 클럽에 빈번히 드나들며 횡령한 돈을 이용해서 씀씀이가 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나고야 지법은 카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데 그다지 뭔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공금을 적당히 이렇게 뭐 횡령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물론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금액대가 너무 높잖아요. 거의 6억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스컴 등지에서는 남편이 범인임을 암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만 사건에 관련된 범행은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2005년 8월 31일 공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용의자로 의심받아서 격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하는 짓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일부 매스컴에도 내가 범인인 듯한 보도가 나왔다고 경찰과 매스컴을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카토가 사건이 일어난 날 회사에서 잔업을 한 것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 이후 주간지에서 카토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에 중국인 애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녀가 증언하길 증거는 없지만 땡땡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큰 병으로 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만 이 여성과 사건은 딱히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된 가정은 카토 히로토의 요청에 따라서 현장 보존을 위해 그대로 남겨놨습니다만 이상한 사람들이 현장을 들어가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다른 사건들은 그래도 이래서 일어났구나 이런 일들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뭐가 다 이상해. 하나씩 뭔가 다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도 잘 모르겠고 남편도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다면 남편이라도 뭔가 정상적이거나 그러면은 오해를 안 하는데 남편이 뭔가 하는 짓들도 뭔가 상당히 오해가 생길 만한 일들만 하고 있고 하니까 게다가 그 당일날에도 야근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뭔가 이상하네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인 거겠죠. 네. 다음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시카와 유리 실종 사건입니다. 완전히 그냥 애기인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오사카부 쿠마토리초에서 리키타 소학교 4학년 요시카와 유리가 하교하던 도중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실종 사건입니다. 이때 2000년대 초에는 진짜 이런 아동 납치 이런 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보죠. 요시카와 유리는 실종 당일 초등학교에서 사회 견학차 오사카시 고노하나구의 하수도 과학관을 방문한 뒤 평상시보다 30분 일찍이었던 오후 2시 30분경에 하교한 후 친구 3명과 시치야마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2시 57분경 헤어졌다. 이 시간이 엄청나게 상세하게 적혀있네. 2분 후인 2시 59분 자전거를 탄 한 소년이 집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유리를 목격하고 바이바이라는 말을 나눈 뒤 이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오사카 경찰에서 가장 총력을 다해 조사 중인 아동 실종 사건이고요. 실종자인 요시카와 유리는 1994년 3월 31일생이기 때문에 생존을 하고 있다면 현재 30세입니다. 아니 근데 시간대가 왜 이렇게 명확해요? 2분 단위 막 이런 게 말이 되나? 어쨌든 간에 계속 알아보죠. 실종 당시 장소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3시 10분경에는 집에 도착해 있어야 될 유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처음 알게 된 건 유리의 오빠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도 여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유리의 오빠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6시 반경 가족들은 근처 주민들과 마을 주변에서 유리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저녁 7시경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유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리의 자택에서 대기하며 범인의 전화가 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밤새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고 단서가 될 만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날 바로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새로운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2018년? 이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뒤야? 15년 뒤인데? 한번 보죠. 2018년 5월 4일 TBS 테레비 기적의 문 TV의 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적하였는데 유리의 부모가 출연을 했고요. 초능력자와 영능력자까지 출연해서 행방을 투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사건 당일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03년 5월 21일 이른 아침 오카야마현 국제 제2호선 하행 차선에서 노란색 가방을 맨 소녀가 하얗거나 은색 차량 옆에 서 있었고 차는 트렁크가 열린 채 정차해 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아가 요시카와 유리의 실종 당시 복장과 같았다. 이거를 15년 뒤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이걸? 그지 않아요? 이게 그냥 별 다른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납치되는 모습을 내가 봤다. 이런 특정적인 장면이면은 이런 말을 기억할 만도 한데 이건 그냥 그 아이가 서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고 15년 뒤에 방송에다 제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일단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를 목격한 자전거를 탄 소년도 마지막 목격한 지점과 식료품 가게의 중간 지점에서 좁은 골목에 정차한 수상한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어서 목격자는 두 차량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도요타 크라운, 일본에서 택시로 많이 쓰는 차죠. 이 차량이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특정한 오사카 경찰은 흰색 승용차의 차종을 추정해서 공표했습니다. 1987년부터 91년까지 생산한 오래된 크라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수사. 경찰은 처음에 교통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만 유리가 실종된 곳 주변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흔적이 없었고 수로, 저수지, 숲 등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식료품 가게 앞을 지나는 등하굣길은 학교에서 지정한 통학로였는데 이런 걸 또 지정을 해주는구나. 유리가 이 길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리가 오솔길을 지나서 하교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원래의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지났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은 견학 때문에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만 평소에는 상급생과 같이 등하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친구들과 하교하다가 헤어진 후 혼자서 이 길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30분 정도 일찍 이 하교를 하고 등교를 하고 이런 게 다 이 불의의 사고와 연결되는 점이었네. 되게 사소한 점인데요. 그죠? 그게 30분만 평소처럼 늦었으면 다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차량에 의한 납치입니다. 경찰이 실종 당일 유리가 걷던 길을 달리던 차량들을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차가 모두 5대였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소유자가 밝혀졌고 혐의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검은 승용차, 빨간 승용차, 흰 승합차 그리고 흰색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한데? 경찰은 오후 3시 전에 유리네 집 방향으로 무섭게 달려간 검은 세단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차량들은 봤다거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봤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언이 없는 상황이라 이 사건은 20년 넘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엄청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네.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가 사실은
이게 납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이 된 거고 일상의 특별한 순간이 된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특정적인 어떤 시점을 기억하고 있고 장면들을 이렇게 유추하고 있고 이런 게 참 신기하다. CCTV가 잘 돼 있었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은 오늘 내가 걸어온 길에 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건 참 신기하다. 다음 또 다른 사건. 2004년 7월경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거주하던 나카타니 코우키와 내연녀 카와카미 카요가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내 동생도 유괴됐는데 그때 도움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쪽 프로들한테 맡겨보지 않겠나? 라며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사기를 친 분노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들은 미애현의 딸이 있다며 데리고 올 교통비를 명목으로 최초에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딸을 보여달란 부모의 말에 정신적인 요양을 필요로 한다. 보호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냈고 심지어 이미 공개된 실종자의 사진을 이용해서 규슈의 테마파크에 있어요 라며 실종자인 유리가 멀쩡히 지내는 척 메일을 보내는 등의 악질적인 사기를 쳐왔다. 야, 이거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미쳤다. 진짜 악마다 악마. 딸을 다시 보고 싶은 심정으로 가족들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갖고 있던 토지를 파는 형식으로 가해자들에게 4년간 7천만엔 약 7억 원입니다. 계좌에 약 470회가량을 입금하면서 거액을 편취당했습니다. 결국 돈이 바닥난 가족들은 경찰 상담을 했고 2008년 체포돼서 2009년 5월 카와카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0월엔 나카타니에게 징역 9년이 판결돼서 선고되었습니다. 진짜 이건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도 9년밖에 안 받아? 너무하다 진짜. 기타가 있습니다. 2009년에 주간지 프라이데이가 전 담당 수사관의 증언을 근거로 유리가 납북되었다는 기사를 발표하면서 유리가 근시일 내에 특정 실종자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납북은 이제 북한에서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죠. 일본은 모든 실종자를 납북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연하게도 증거는 찾지 못해서 괜한 의혹만 남긴 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 11월에는 투채널에서 자신이 유리를 유괴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주카이 숲에 버렸다는 등의 악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침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2011년 2월 용의자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진짜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구만. 그런 글을 왜 쓰냐 인터넷에다가. 지금 좀 돌이켜봤을 때 옛날에는 이런 실종 사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아이들은 더 잘 모르고 납치 같은 거를 성인에 비해선 더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실종 납치 이런 거 안 당하게끔 되게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CCTV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더불어서 이걸 이용해서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악마인 것 같아. 말도 안 돼. 다음입니다. 무로란 여자 고교생 실종 사건입니다. 무로란은 또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3월 6일 홋카이도 이부리 지청 현 이부리 종합진흥국의 무로란시에서 도시군요. 고등학교 1학년생 치다 아사미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3월 6일 자택인 하쿠초다이에서 치리베츠초에 위치한 빵집으로 아르바이트를 가던 도중에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아사미는 2001년 3월부터 집 근방의 대형마트에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여기서 약 7km 떨어진 빵집의 본점에서 커피 볶는 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7km를 간단 말이야? 차 같은 것도 없을 텐데. 마침 2001년 3월 6일은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어서 휴교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오후 1시에 커피 볶는 법을 배우러 가겠다고 점장에게 미리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사미는 해당 빵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오후 1시 넘어서 가고 싶은데요. 점장님 계시나요 그때? 라고 여자 점원과 통화했습니다. 대략 낮 12시쯤 커피 볶는 법을 배우러 아르바이트에 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서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에서 약 1km 떨어진 하쿠초다이 중앙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2시 25분에 출발하는 히가시마치 터미널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때 아사미가 버스 타는 모습을 친구가 보고 서로 손인사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노선이 해당 빵집 앞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탑승 후 곧바로 빵집으로 향하면 약 30분 후에는 빵집 근처인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12시 56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딱 맞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이후로 약속 시간을 잡았으면서 거의 1시에 도착하도록 버스를 탔으니까 꽤나 일찍 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늦지는 않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가게에다 미리 안내를 한 거죠. 상당히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학생이었나 보군요. 하지만 아사미는 빵집 근처 정류장에 내리지 않고 7분을 더 가서 히가시마 니치초메 정류장에 오후 1시 3분에 하차한 후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대형 슈퍼 무로란서티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는 모습이 오후 1시 4분 방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거의 하차 직후에 찍힌 것입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나오는 모습은 22분이 지난 1시 26분에 찍혔습니다. 이상하네요. 영상에서 아사미의 행동 특징을 보면은 딱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쇼핑을 한 건 아니고 그저 화장품 매장 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20분간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사미의 주변인들은 아사미가 이렇게 일부러 약속 시간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셀 만한 무책임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그죠? 뭔가 바로 근처에서 내릴 수 있는 정류장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지나쳐가지고 백화점에 갑자기 들어간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거니까 뭐 화장품 같은 거를 뭐 고친다든지 화장을 아니면 뭐 급하게 산다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다시 나왔다는 건데 뭔가 좀 동기가 이해가 안 되죠? 오후 1시 30분쯤 무로란서티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동급생 남자 2명이 아사미와 마주쳐서 서로 간단하게 인사한 것이 마지막 목격입니다. 이곳에서 빵집 앞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를 타서 31분에 출발해서 빵집 옆인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41분에 도착했습니다. 직후 아사미는 PHS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지금 아래로 도착했어. 히가시도리 일대를 말합니다. 거기 도착했어 라고 말했다. 46분에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걸게 라고 대답하고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를 아르바이트 가게 빵집 인근에서 받았다고 판명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두 번째 전화에서 주변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뭔가 조용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지막 통화 후 오후 4시 무렵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때부터는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뭔가 늦게 아르바이트 장소에 간 것도 뭔가 이상한데 전화를 걸었을 때 지금은 사실 각자 스마트폰 같은 데서 2차 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면의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음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잡음이 안 들리게 할 수 있었는데 옛날 전화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서 주변이 시끄럽고 조용하고 이런 게 전화를 통해서 되게 확 티가 났단 말이야. 근데 전화로 뭔가 말하는 게 밖이라면 날만한 소리가 뭔가 안 났다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조용한 마치 밀폐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르바이트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예 밀폐된 공간에서 전화를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있는 마지막 통화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애시당초에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지금 얘기 못할 건데 뭐야. 마치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누군가가 앞에 있거나 뭐 어떤 큰 볼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마치 뭔가 혼자 있을 때에 했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이기도 하네요, 뭔가. 다음, 실종자의 행적. 실종된 아사미는 학교에서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미인으로 유명했고 무로란 시의 명문 학교인 무로란 사카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성적도 최고 수준인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되게 미인이면서 동시에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평일 낮, 화요일 2시, 인적이 잦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인데다가 경찰의 아르바이트 가게 관계자 조사가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사미는 부모와 남동생까지 4인 가족으로 살았는데 근처 대형 슈퍼빵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7km 떨어진 빵집의 본점으로 옮겨서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실종 당일 아사미는 청바지에 베이지색 자켓, 버버리 머플러를 착용했고요. 순환 버스를 탔을 때 친구를 보고 맨 뒷좌석에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동급생의 증언에 따르면 아사미는 말을 걸거나 따라붙는 등의 스토커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던 빵집과 PHS에도 장난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 아사미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종업원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도 장난 전화가 올 정도로 상당히 미인이었고 동시에 인기가 되게 많았나 봐요. 당일 아사미의 행적을 추적하면 집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까지 단 5분조차도 의심스러울 부분이 없이 딱딱 맞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1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집에서 충분히 제 시간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굳이 1시 너머로 미뤘으며 미룬 시간 동안 딱히 목적도 없었으면서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빵집 근처에 도착한 시간도 거의 오후 2시 가까웠음을 보면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에 도착한다는 그거보다는 거의 오후 2시에 맞춰서 도착하려는 것처럼 움직인 거라는 거죠. 평소 아사미의 성격상 시간 개념이 이렇게 엉망일 리도 없고 약속을 우습게 알 정도로 제멋대로인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중간에 누군가가 아사미에게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꾸는 혼선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성적도 되게 우수한 학생이었고 평상시에도 약속 시간 같은 건 특히나 미룬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1시간 정도를 뭔가 미루는, 애초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사실 쉽지 않잖아. 왜냐면은 이 친구는 원래 다른 데서 알바하던 사람이었는데 본점으로 뭘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면 본점에 있는 그 사람은 이 배우려는 학생이 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되잖아. 이런 식의 개념을 분명 충분히 본인도 알고 있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하게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되진 않는데 뭔가 이상해. 계속해서 사건의 관계자. 아사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곳이 아르바이트하는 빵집 앞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빵집 점장이 수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점장은 아사미 양을 1시 반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화가 나서 가게를 나왔다. 그 뒤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자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아사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걸어서 1분도 되지 않는 빵집 앞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이 증언을 의심해서 점장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24시간 체제로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1시 좀 넘어서 도착할 거예요 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였는데 30분 기다렸다고 오지 않아서 화가 나서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죠. 당시 빵집 종업원 중에는 알바하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잔뜩 있었는데 전에 일하던 여자 알바생들은 그 점장은 좀 불쾌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가게에 치마를 입고 출근하면
오늘은 드문 모습이네 라면서 훑는 듯이 바라보기도 했어요. 젊은 알바생에게 불고기를 같이 먹으러 가자고 권유하고 그 애는 남자를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둥 속셈이 빤히 보이는 말을 하기도 했고 제게도 가슴이 커졌네 라는 징그러운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라고 하고 남자 알바생은 점장이 눈독 들이는 여자는 모두 눈이 크고 머리가 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미 양의 용모와도 특징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들었을 때는 혹시나 했었습니다. 라고 평가하는 등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알바생이면은 자기보다 몇십 년 더 어릴 텐데 그런 애들한테 가슴이 커졌다는 말을 하고 그런 건 좀 너무 좀 심한데? 점장이 1시 반 무렵에 외출한 뒤로 행적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친 외에는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고 나갈 때 아사미 양을 찾으러 가겠다고 종업원에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만 해당 종업원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로는 점장이 아사미 양을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점장을 둘러싼 말들이나 평상시의 행적이 상당히 수상하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사건의 진행. 경찰은 처음부터 납치, 유괴에 관련된 감금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조사원 2,000명 이상을 투입하고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2,000명이나? 시민들에게서 정보 1,000건을 입수해서 세상의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한 명이 없어졌는데 조사원이 2,000명이 들어가고 시민들에게서 1,000건 정도의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대단하네. 야.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추정된 점장을 예의주시해서 3일에 걸쳐서 소유 차량을 압수하고 자택과 점포를 조사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체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본인도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실종 이후 아사미의 행적과 관련이 높은 증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로란 민보에 의하면 지역신문이겠죠. 2016년부로 버스 정류장 등에 붙어있던 아사미 실종 수배 포스터는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아사미 실종 관련 수배 전단지는 경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배포 중이고 목격이나 증언을 꾸준히 요청하면서 수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로란 시내에는 아사미를 찾는 포스터와 판넬들이 아직도 있고요. 무로란 경찰청에서 7인 체제 조사단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2011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절대 날려보내지 않고 치다 아사미 양은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맹세를 걸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범행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도시에는 실종 관련 포스터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판넬 같은 것들도 있고 심지어 경찰청에서도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건 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네. 다음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 2010년 11월에는 자기가 전 형사이며 탐정이라고 소개한 어떤 블로그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자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장이 운영하던 빵집 건물의 2층과 3층은 빈 임대 아파트였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점장이었기 때문에 빈 아파트의 어느 방에 아사미를 감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방을 조사하지 않는 결정적인 미스를 저질렀고 점장이 조사받는 도중 비디오 가게에 처분한 비디오는 내용이 전부 여고생 강간물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 조사원이 귀띔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 이게 근데 맞는 말일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그냥 블로거가 쓴 글이니까. 2011년에 실종 10주년을 맞아서 방송된 테레비 아사비의 슈퍼 J 채널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점장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점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에 파산해서 폐점했고요.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했는데 줄곧 경찰에게 추적을 당해왔으며 알리바이가 있어도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이 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만약에 점장이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되게 억울한 일이겠죠. 아마 이 빵집도 뭔가 폐업을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점장인데 난 진짜 결백해.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정말 그 지역이 다 나를 범인은 아니지만 범인인 것처럼 취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물음에 당시에도 궁하지 않았고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변태도 아니라서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증거는 그뿐이긴 하지만 이라고 응답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치다 아사미 양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인터뷰의 질문이 뉘앙스상 점장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팍팍 풍깁니다. 여타 방송사들의 취재도 그렇고 인터넷상의 의견도 여러모로 그가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사미의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은 채 하쿠조다이의 아파트에 사는데요. 방송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만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사미와 그녀의 부모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있다고 전화해주기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친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썰이 있고요. 이후에도 낚시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뭔 상관이지, 이 사건이랑? 현재까지 무로란 경찰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추정한 해당 여고생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나고 지금은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랄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근데 뭔가 석연찮은 구석들이 계속 있다. 그죠? 첫 번째로 알아본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주변인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면은 이렇게 뭔가 찝찝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주변인의 소양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자꾸 곳곳에 있으니까 깨름직하네요. 뭔가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보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세타가야 일가 살해 사건입니다. 되게 평범하게 보이는 고즈넉한 집인데요. 2000년 12월 30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주거 침입과 살인이 일어났고요. 2000년 12월 31일 아침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 3촌의 23번지 6호 주택에서 미야자와 미키오 당시 44세, 부인 야스코 당시 41세, 딸 니이나 당시 8세, 아들 레이 당시 6세. 너무 어리다 아기들이. 12월 31일이면은 말일날 아침이잖아요. 바로 옆집에 살던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방문해 보니까 일가족이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가족이 살해당한 그 범행 장소입니다. 동시에 집이죠. 집안의 내부도와 가택의 외부입니다. 총 3층 정도 되는 규모였나 보군요. 집안의 내부도와 가택의 외부입니다. 미야자와 가족이 살던 곳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바로 옆집과 딱 붙은 형태로 지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이 옆집엔 부인 야스코의 친정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주택지에는 200여 가구나 집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돼서 다른 주민들은 이사 갔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불과 4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인근에는 200가구가 살 수 있는 아주 번화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당시엔 4가구밖에 없었다. 그럼 완전 거의 유령마을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피해자 일가도 사건으로부터 4개월 뒤인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택 주변은 이미 집을 허문 곳도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분위기였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시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1층 계단에서 발견된 미키오 씨는 머리, 얼굴 등의 상반신과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칼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시신 주변에 피가 잔뜩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부인과 딸은 2층에 쓰러진 상태였고요.
얼굴과 목 등을 상반신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앞니가 부러진 식칼로 수십 번을 찔렸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내가 만약에 가해자야 어떤 사건에, 그러면은 사람 얼굴은 차마 못 찌를 것 같거든요. 그 몸이나 이런 데는 찔러도 얼굴은 뭔가 죄의식 같은 게 더 느껴지니까 못 찌를 것 같은데, 오늘 알아본 사건들은 죄다 얼굴까지 정말 처참하게 난도질을 한 사건들이군요. 특히 부인 야스코는 시신의 상태가 제일 참혹했습니다. 얼굴 부근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장롱에서 꺼낸 듯한 옷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내 출혈성 쇼크였는데, 이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가 심장을 통과해서 그 공간에 혈액이 고여서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범인이 얼마나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목이 졸렸을 때 입은 듯한 갑상연골 좌상골절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칼로 찌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까지 꽉 쥔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히나 얼굴 위주로 공격을 했다면은 그 특정 인물에게 더더욱이 뭔가 악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할 수는 있겠네요. 아들 레이의 시신은 2층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을 졸려 사망했다고 추정되는데 칼에 찔린 상처가 없고요. 그나마 시신의 상태가 온전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돋움 삼아서 피해자의 2층 욕실로 침입했습니다.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였는데 창문 아래 지면에서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었다. 욕실 문에는 방충망이 있었습니다만 뜯겨서 지면에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11시 무렵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 주민이 듣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30분경에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범인에게 습격당하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만,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을 직접 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음을 판명했습니다. 3층 로프트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충돌음으로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2층짜리 집인데 3층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3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쿵 하는 소리로 판단되었다는 거죠. 범행은 약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2층으로 침입해서 2층 방에서 자는 아들을 목졸라 죽인 뒤 2층의 소란을 듣고 1층에서 달려온 아버지 미키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2층으로 침입해서 2층 방에 자는 아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을 죽였다. 그리고 2층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으니까 달려오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싸워서 죽인 것 같습니다. 미키오는 격하게 저항하면서 범인과 싸웠습니다만 칼을 지닌 범인에게 무참하게 찔렸습니다. 부러진 앞 칼날은, 아까 그 칼이 앞니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했죠. 미키오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도 자신의 칼에 오른손이 찔려서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그 범인의 혈흔 같은 게 남아 있었겠네. 그 DNA 같은 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겠군요. 미키오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로프트 방으로 올라가서 잠자던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공격했습니다만 이미 끝이 부러지고 휘어버린 회칼로는 제대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와서 식칼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고자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범인과 마주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거 너무한데? 이후 딸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는데 도망간 사이에 부인이 딸의 상처를 치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가족은 평화롭게 살던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침입한 살인범 때문에 공포에 떨며 참혹하게 명을 다한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범인은 회칼로 찌를 때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와 달리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칼을 역수로 쥔 채 내리 찍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가위가 칼이라고 쳤을 때 사람들은 칼 등이 위로 가고 칼 날이 아래로 가든 일반적으로 칼을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찌르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칼 등이 아래로 가게 칼 날이 위로 가게 잡아서 이 상태에서 찍었다는 거죠. 뭔가 좀 특이하네요. 뭔가 반대로 찍었다는 거니까. 날카로운 걸로 찍는 게 마치 우선이었다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베거나 하기 위해서 아래로 가게 잡는데 여기는 역수로 반대로 잡았다는 거죠. 범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특정할 수 있었지? 신장은 175cm 전후, 허리 둘레는 83cm 전후입니다. 범행 시 미키오와의 몸싸움으로 손을 다쳐서 묻은 혈액으로 A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시청 추정으로는 1965년에서 1985년생이고요. 사건 당시로 미루어 보면은 15세이거나 혹은 35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범행의 수법으로 보아서 굉장히 대담하고 뻔뻔합니다. 윗옷을 벗어서 가지런히 접어놓은 걸 보아 꼼꼼한 성격이다. 피해자의 자택에서 지문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는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추정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분석해 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높다. 범인의 유류품이 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물건이란 뜻이죠. 범인은 유류품을 너무나도 많이 남겼습니다만 검거할 만한 실마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남겨 있었는데 아무것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선 라지 사이즈의 나그랑 셔츠, 어깨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셔츠입니다. 유니클로의 라지 사이즈 나일론제 검은 에어텍 재킷,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의 모래와 버들잎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똥 등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 돈피 털 장갑, 돼지의 그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란 거죠. 안쪽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A형 혈액형의 흔적이 있었고요. 녹색 바탕에 빨강, 주황 실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 제조사를 알 수가 없는 염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회색의 버킷햇 모자, 흉기로 사용된 칼날 길이 21cm의 회칼, 후쿠이현 제조품이라고 합니다. 무인양품의 검은 손수건 2매, 힙색, 그리고 족적에서 영국 메이커 슬레진저의 280mm 테니스화, 제조국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이 다 남아있었는데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는 물론 있겠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냥 그렇게 많이 남겨도 현장에다가 증거물이 될 만한 거를 이해가 안 가죠 뭔가? 범인의 이상한 점, 범인은 범행 후 자택 안에서 일가족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생리활동을 하는 등 극히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화장실을 썼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다는 거겠죠. 일가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료와 멜론, 아이스크림 5개 가량을 꺼내서 먹은 흔적이 발견. 이해가 안 가네? 네,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범행을 저지르면 그 범행 장소를 빨리 뜨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전혀 마치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그랬다는 거죠. 범행 중에는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오른손에 상처로 생긴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서 막는 방법을 썼습니다. 생리대는 본디 피를 흡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상처에 감염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주로 도시 생존술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나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알만한 방법의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죠. 범행 후 자택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변기물을 내리지 않아서 대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담으로 한국의 절도범들 사이에는 범행 현장에 대변을 누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에?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을 취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적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인터넷을 하는 중에 먹은 것으로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움켜쥐면서 입으로 먹었다는 특이점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기록은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고요. 극단 사계에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 뒤에 콘센트를 빼서 전원을 껐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 2번이 있고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 아내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범인이 바로 도주하지 않고 10시간 동안이나 집에 머물렀다고 추정했습니다만 두 번째 인터넷 접속은 컴퓨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추정을 바꾸었습니다. 컴퓨터가 오작동해서 켜졌을 확률이 있나? 재현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마우스가 어떤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컴퓨터가 접속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31일 새벽에 피해자 집에 불이 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4명이나 죽여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극표를 예매를 시도하고 잠까지 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죽인 사람이 있는 그 집에서 시체가 있는 그 와중에 잤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떤 예매를 하려고 했던 흔적 같은 것도 보이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화장실을 쓰고 이거는 말이 진짜 안 된다. 집을 뒤지고 서류를 분류한 것은 범행 후에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한 행동이라면 납득이 되지만 이외의 나머지 행동들은 굉장히 엽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다음으로 범인은 한국인? 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인이 신었던 신발은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로 한국의 메이커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여 켤레를 제조해서 판매했습니다. 신발을 제작한 곳은 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방 표면에 묻어있던 세제가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는 종류인데다가 안에서 검출된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미국인이거나 미국과 관련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였습니다. 야, 이 옷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세제의 성분 같은 것도 파악을 하는군요. 대단하네.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 28cm, 280mm죠. 또는 일본 사이즈로 275mm입니다. 당초에 280mm 사이즈는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신발 외곽이 한국 사이즈 280과 같은 275의 물건은 일본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이치하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인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지하세계에서 암약하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46세 카네다 히데미치라는 인물이고 이 자에게 사주를 받아서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인은이라는 32세 경기도 수원시 출신 남자라고 합니다. 즉 김수도가 교사범이고 이인은이 정범, 범행의 실행자라는 것이다. 그가 이인은을 범인으로 지목한 7가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면 되는데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이름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이 신었던 275, 280mm 테니스 슈즈 슬레진저는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음을 비롯해 힙백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제법 많습니다. 유니클로랑 무인양품 있지 않았나? 이인은은 서울에 거주하고 자신의 활동권 내에 있는 슈퍼 등지에서 이런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이인은 본가에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혈대의 라텍스 고무의 파편과 블레이 테스탄트 부츠의 가죽 조각, 심지어 감정 결과 범인이 현관문 열림 자물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군 나이프는 군대의 장비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은이 소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대한민국 육군을 갔다 왔습니다만 스위스제 아미나이프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되었는데요. 백제도린이라는 마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인은 역시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힙백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티탄 산바륨의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입니다. 이 인은 역시 이 사건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인은 범인의 유류품과 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데다가 아구들에게 자신을 키드라고 하고 다녔으며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 누어를 애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인은이 사건 이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기나미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이 인은이란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이상 7가지 공통점을 근거로 경기도 수원시 출신의 이인은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치하 씨의 말에 따르면 이인은이라는 인물은 본래 한국에서 불량그룹의 리더였던 인물로 미야자와 집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카네다 히데미치, 즉 김수도 씨, 그러니까 제1교포, 이 일을 사주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건 당시 미야자와 가족은 카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으로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해서 1억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왜냐면 이쪽이 다 재개발 지역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200가구 중에서 4가구밖에 안 남아있던 거고. 물론 일본에도 살인청부업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밟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신의 제1교포 김수도 씨가 같은 경기도 출신인 이인은을 이용해서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주장입니다. 일본 경찰이 감식한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했는데요.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보니까 지문이 동일한 전과자 기록은 없었고 지금도 신규 지문이 등록될 때마다 대조 중인데 일치하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위에 거는? 일본 경찰의 주장대로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면은 범인을 못 잡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치? 이상하잖아 뭔가. 심지어 이인은이라는 사람의 실체 존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애초에 김수도는 그렇다고 쳐도 이인은은 흔한 이름이 아닌데 누가 사람 이름을 이인은으로 지어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뜨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지문이 모두 등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국이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언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범죄 용의자의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거니와 사건이 일어난 2000년에는 이미 일본에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 날인을 했기 때문에 저 주장대로라면 한국에 부탁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 출입국 기록만 대조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범인은 외국인일 리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한 같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범인을 한국인으로 몬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본은 제1교포에 대한 어떤 악감정 같은 게 제법 많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렇게 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욕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추측은 남아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름이 이인은인 것까지 알아냈으면 잡으면 되는데 못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지 특정이 됐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인은이라는 이름은 진짜로 정말 처음 들은 이름이고 마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 이름이나 한국인 느낌 나는 걸로 지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 경찰에서는 범인은 젊은 남자인데 일본의 젊은 남자는 칼 쓰는 법이나 지혈법을 모른다. 한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칼 쓰는 법과 응급치료법에 익숙할 것이다. 라는 걸로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경찰이 자기들의 무능함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징병제를 실시하던 나라는 아시아에 한국 말고 대만도 있었던 건 물론이고 일본에는 직업적으로 칼 쓰는 법과 응급치료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잔뜩 있기 마련입니다. 야쿠자를 말하는 거죠. 애당초에 한국 군대에서는 칼 쓰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한국인이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아사히TV의 TV의 힘에서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을 불러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굴의 형상이 광대가 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몽타주를 그렸는데 광대가 넙대대한 것이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을 불러서 몽타주를 만든 겁니다. 미친 생각이죠. 유류품으로 남겨진 힙색이 한국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알고 봤더니 간토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시청의 공식 발표문에는 힙색과 모자가 한국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돌면서 루머가 더해지고 생겨난 많은 오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범인이 남긴 유류품 중에서 한국 제조품이라고 공표된 것은 슬래진저 테니스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애초에 입고 있었던 혹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의 제조국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을 한국인으로 특정하는 건 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 장소에 만약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으면은 중국인이 범인이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증거잖아. 다음 인터넷에 범행 보고? 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 투채널의 익명 게시판 애완동물 너무 싫어 판에서 현 사건의 범행 예고로 보이는 스레드가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에 170번 글인데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학대해서 죽이는 경험을 늘어놓으며 마지막엔 최근엔 인간을 갈라서 내장을 보고 싶다. 가부키조에서 일어난 비디오 가게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근처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면 오이타 일가 상해 사건처럼 망쳐버리고 싶다. 실행일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이다. 21세기가 오기 전에 빨리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사건 직전인 12월 26일 J9라는 닉네임의 인물이 H씨에게 이번 일에서 학대 행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글을 쓰자 H라는 인물이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간식엔 안 들어갑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뭔 말이야? 학대 행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간식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사건의 발각 직후인 2001년 1월 4일 오전 9시 47분경 J9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입금 확인했습니다. 저항을 만났지만 물리적 소거는 성공했습니다. BUP는 서쪽의 히32B에 맡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유류품은 어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수수께끼의 메시지를 남겼고 H란 사람은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사건의 조사 관계자 측도 이 게시글에 예의 주목했습니다. J9는 학원, 일본어로 주큐라는 의미로 미야자와의 아내가 자택에서 학습학원을 운영한 것에서 따온 사건의 실행범이고 H는 범인, 한닌이란 일본어 혹은 진짜 범인, 혼보시의 약자로 살해를 사주한 공범으로 추측했습니다. 글이 쓰여진 시기가 너무 딱 맞죠? 그리고 물리적 소거, 유류품, 학대 행위 대책 등 단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서 더욱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참고로 추측입니다만 아마 히32B는 비밀을 뜻하는 비밀 거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희는 일본어로 희고요. 32의 3을 만약에 그냥 음독을 하면 미로 읽힐 수가 있고, 이는 츠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히미츠 해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본어로 읽었을 때. 조사원은 게시판을 세운 인물의 사정 정치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만 투채널은 특성상 일체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사의 단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뭔가 인터넷에 이 비슷하게 사건을 뭔가 일으키겠다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그 댓글에는 관련된 내용을 뭔가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느낌? 이런 글도 있으니까 마치 사주를 받은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네요. 다음 그 밖의 이야기. 용의자를 찾는 실제 전단지입니다. 평소 피해자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자주 규칙 위반자들에게는 주의를 주었고요. 자택 근처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에서 밤에도 거기를 이용하는 스케이트보더가 있어서 피해자 자택과 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고, 뒤편에 있는 공원에 드나드는 폭주족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에도 싸우는 것이 목격되었다. 뭔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 사건 현장의 서쪽에는 남북으로 센카와라는 조그마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요. 시내의 서쪽 바로 옆에는 시냇물을 따라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되는 2001년 4월 9일 센카와 시내 서쪽 산책로,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동남아시아산 화강암으로 만든 지장보살 입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석조 지장보살 입상은 총 높이가 59cm, 꽤 큰데요? 무게는 19.5kg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운 불상이었습니다. 보살상의 높이는 약 50cm지만 높이가 11cm 남짓한 연꽃 모양의 석조 대자가 따로 있어서 보살상과 대자를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100일째 딱 발견된 거야? 이 지장보살 입상은요, 피해자의 집을 바라보는 위치로 있었다고 합니다만 누가 왜 갖다 놨는지는 모릅니다. 뭔데 이건 또?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필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에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딱 되는 날에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장보살상, 상당히 큰 게 심지어는 갖다 놨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범인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죽은 이들을 가련하게 여겨서 갖다 놨을 수도 있습니다만 범행과 관련 있는 자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보살상이 상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발견된 자리에 가져오려면은 꽤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크기가 일단 60cm가 넘고 무게가 20kg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혼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뭔가. 피해자의 일가족은 공원 확장으로 집을 팔고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보상보다 많이 돈을 줄 테니까 집을 넘기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뭔가 마치 뭔가 악행의 어떤 느낌 때문에 벌어졌다기보다는 이 집의 재건축 관련된 뭔가 일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왠진 모르겠지만. 다음 사건 발생 전의 예고. 피해자 집 바로 옆집에 살던 미야자키 부인의 친정 어머니는 집 앞 도로에서 계속 차가 서 있었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3일 전 피해자의 집의 형세를 살피던 40대 중반의 의심스러운 남자가 목격된 적이 있고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9일 15시경 현장에 남아있던 가방, 운동화, 비슷한 복장의 한 젊은 남자가 세이조 가쿠엔 마에역에서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목격한 주부에 따르면 12월이라고 하기엔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 이 남자는 사건 당일 30일 2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세계통합평일가족연합의 신자였고 종교와도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네.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갑자기 일가족이 살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이래저래 묶여있는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뭔가 원한을 지고 있거나 했을 수도 있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사건의 이후 사건 현장은 사건 전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주변 주택들도 모두 허물어진 후에도 사건 현장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질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타가야 근방에는 방범등과 누르면 바로 신고되는 신고장치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도 피해자 자택에는 방범 설비가 철저히 돼 있고요. 경찰관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단순히 현장에 접근만 해도 의무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시청은 2007년 현 사건의 유력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최대 300만엔, 3천만 원입니다. 을 내걸었고요. 사건 조사를 협력하는 모임이라는 사적 단체에서는 최대 2천만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일본 현상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후로는 건물의 진입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경시청은 조사원을 연 인원 23만 명이나 투입했습니다. 와, 23만 명이나? 지금도 38명이 매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현장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서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1월 유가족의 허가로 살인 현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영상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림막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였겠죠.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조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집이네요. 되게 이게 그 이제 당기면 내려오는 그 다락방으로 가는 사다리였다는 거죠.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건들은 뭔가 전부 다 이상해. 그죠? 물론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겠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뭔가 전에 알아본 다른 사건들도 물론 이상한 점들은 물론 있었지만 이거는 뭔가 좀 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벌인 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뭔가 막연하게 그냥 랜덤한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을 이유로 일으켰다기보다는 뭔가 주변의 인물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그런 이상한 기묘한 사건들이네요.